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까지 추궁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인사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질책한 것이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에 대해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과 함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합니다. 다음 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격리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다며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발로 차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당시 영상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해경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봉훈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김병로 중부청장과 김종욱 서해청장, 윤성현 남해청장 등 해경 치안감 의상 8명도 일괄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재작년 9월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당시에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해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 청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 청장은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건 초기엔 국방부 입장과 해경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했고 기존 자료로는 월북 혐의를 입증할 수도 없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해경 치안감 의상 8명도 일괄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연일 이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행한 1박 2일 워크숍에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이 거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들을 만났죠. 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전 정부의 월북몰이로 유족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입니다. 지난 정권이 동일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을 소주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TF는 자체조사 중간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사라지고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졌다는 첩보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도 이 씨를 살릴 수 있던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는 6시간 동안 정부는 뭐 했나, 대통령은 뭐 했나. 어제 국방부에서도 확인된 거는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보고받을 당시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구조하라는 말도 없었다. 국민의힘 공세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 정보는 계속 들어왔지만 종합적 판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박 내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월북 단어만 갖고 그 정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음모나 암호나 이런 거를 다 해독해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월북 가능성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피해자 이 씨 유족은 오는 27일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1박 2일 동안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시작한 민주당 워크숍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친문재인계 유력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조에서 분임 토론을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자신이 전당대회에 함께 나가지 말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홍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우리 당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랬더니. 이 밖에도 조별 토론에서 이 의원에게 출마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의원은 계속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토론한 민주당 고용진 의원 얘기입니다. 이재명 우리 의원님은 지금 계속 백팔 번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의원은 취재진의 당권 도전 여부 질문에도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당대회 관련된 입장은 언제쯤 밝히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야당,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박 2일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고 재택치료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돼서 격리돼도 생활지원비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이 생기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 중위소득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가정 내 건보료 합산 금액이 대략 18만 원 미만이어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재정지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7,227명으로 보름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0명이 늘어서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원숭이 두청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도 논의 중이라고요.
네, WH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선포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각국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은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질병이라서 이 백신과 약,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WHO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도 관심입니다. 국내 첫 발병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역학조사로 추가 확산을 막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불안 해소에 나섰습니다. 또 방역 진행 상황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확보 상황 등도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고물가의 장마철이 겹치면서 채소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소를 떼다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통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채소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날이 맑게 개었는데도 시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상인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금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른 채소 가격이 장마철을 맞아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무와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원래 2,000원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3,0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상추 역시 가격이 급등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추 한 근의 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2배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열무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열무 4kg의 가격은 10,000원에서 18,0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상추와 열무 같은 경우 물에 무르기 쉬워 장마철이 되면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가격도 더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서 찾는 손님들이 뜸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줄었지. 손님들이 오질 않아.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올랐으니까. 앞서 채소 가격은 이른 무더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 차례 가격이 껑충 뛰었는데요. 최근 장마까지 더해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이미 지갑 열기 두렵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는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통인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농협 직원이 도박 손실을 막으려고 회사 돈 40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이 농협 직원은 복권을 사는데도 10억 원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복권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복권방 사장이 횡령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복권방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에 복권방 사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난 거죠. 네, 농협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회사 돈 40여억 원을 빼돌리는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권방 사장 연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한 지역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회사 돈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지난 4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내역을 봤더니 A씨는 이중 상당 금액, 정확히는 13억 5천만 원 상당을 서울의 한 복권방 사장 B씨에게 송금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복권방 사장에게 돈을 보낸 후에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거로 봤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복권방 사장 B씨가 자신에게 거액 투자를 거듭 권유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최근 B씨의 복권방 가게와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계좌 추적 결과 복권방 사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권방 사장이 A씨가 보내온 돈으로 복권 구매를 하지 않고 유용한 정황이 잡힌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B씨가 A씨의 횡령을 돕거나 부추긴 정황은 없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돈 40억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오히려 복권방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복권방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식으로 거액을 받은 적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 이 복권방 사장은 평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회차별 구매 한도를 넘어서 복권을 발급해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스포츠 토토는 인터넷 발매 사이트에서는 5만 원, 전국 판매점에서는 10만 원으로 1회차당 구매 가능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방 사장 B 씨는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0만 원 이상 비대면 판매를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며 사실상 제한 금액을 넘어서 판매해온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다만 B 씨가 단순히 장사를 위해서 이런 건지 혹은 A 씨처럼 거액을 베팅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추가 수사가 진행된 뒤에 B 씨의 정확한 혐의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이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의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YTN이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새벽, 택시기사가 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불쑥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더니 아무나 못 타고 혹시 왜 달리시는 거예요? 아저씨 대기 가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뺏으려 듭니다. 위험하게 없어요. 아요! 네? 아니 봐봐! 아니 나도 봐봐! 아니야!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맞아요. 잠깐만 있어요, 아가씨.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택시가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새벽 택시기사 김모 씨가 당한 봉변입니다. 김 씨는 10여 분간 구타를 당하면서도 3km를 운전한 끝에 이곳에서 차를 겨우 세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당한 무차별 폭행에 김 씨는 뒷목과 어깨,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이라 어떻게 뭐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어요. 가해자인 승객 A 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자택 앞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너 뭐야? 우리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4,000건이 넘었습니다. 자칫 심각한 사고가 뒤따를 수 있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상습범이 아니면 법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범이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보니까 벌금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고 또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도 또 했다. 그러면 실형 선고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택시 내 보호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뮤지컬계에서 이른바 인맥 캐스팅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료 배우끼리 고소전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뮤지컬 배우 1세대들이 발표한 성명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구조적인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논란 발단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최근 한 그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자신의 인터넷 공간에서요. 예. 요즘은 아사리판이 아니라 옥장판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조금 의심스러운 캐스팅에 관계된 논란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에 그 옥장판이라는 표현이 혹시 뮤지컬 배우 옥주연이 아닌가, 그리고 논란이 되는 작품이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연이어졌고요. 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여러 가지로 일파만파 사건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주연 배우가 다른 배우 캐스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인데 이게 그 뮤지컬계에서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뮤지컬계를 좀 면밀히 들여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러 뮤지컬 작품들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라이선스 뮤지컬 혹은 수입 뮤지컬이라고 부르는 장르인데요. 판권이 해외의 원작자가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뮤지컬에는 이 라이선스 뮤지컬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제작진, 우리나라 창작진이 만드는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은 주로 대학로나 소극장에서 많이 올려지는 경향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대형 수입 뮤지컬들, 라이선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스몰 라이선스 혹은 뭐 적극적인 라이선스라고 구분을 해서 또 보기도 합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의 완성도를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원작자들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배우 선발에서부터 연출 그리고 무대 기법까지 모두 관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 뮤지컬에서 캐스팅 혹은 오디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든 일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규모가 조금 작은 또 국내 뮤지컬의 경우에는 좀 이런 추천이나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외국 작품도 마찬가지로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아주 이름 있는 작품들 혹은 해외에서 글로벌한 흥행을 누렸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자가 굳이 한국의 특정 배우를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이 캐스팅에 영향을 받거나 하는 일은 조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논란 자체가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 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라는 논란들이 좀 확산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 1세대 배우들이 입장문을 냈고요. 동료 배우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 논란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배우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을 하는 그런 특정한 역할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오디션 과정이나 캐스팅 과정이 그렇게 일부 인기 배우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과장된 생각이 아닌가. 물론 갑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인기를 누리는 배우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 오디션으로까지 혹은 캐스팅으로까지 비화되는 거는 조금은 좀 확장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아직 영화만큼 접근성이 높진 않지만 최근엔 좀 대중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산업도 발전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좀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논란이 나와서 안타까운데 이 원인은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시장의 급작스러운 팽창이 사실은 이 시장의 성장 혹은 성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 2000년에 오페라 유령이라는 작품이 처음 소개된 이래예요. 거의 매해 17%에서 18%에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할 정도로 빠른 폭발적인 팽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팽창이 시장의 성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배우들이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셀러브리티들이 사실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갖게 되는 그 대중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 산업에 녹여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겸손해지고 또 본인 아티스트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자면 이번 사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일했던 부분들이
골마서 이렇게 불거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뮤지컬 시장이 크게 팽창하는 만큼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없어야 할 텐데요. 스타 캐스팅에 좀 지나치게 의존해온 제작 환경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 캐스팅이 갖는 어떤 빛과 또 그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스타 캐스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뮤지컬 배우뿐만이 아니라 가수라든지 배우 출신의 혹은 매체에서 연기를 하던 연기자들이 무대로 진출해서 그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흥행을 이루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타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한 17년, 18년 정도 아주 크게 붐을 이루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시장이 크게 팽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중을 무대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 스타 캐스팅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뮤지컬이 좀 발달한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엔드 시장을 보면 공연을 보는 선택 요인 중에 배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설문조사를 보면 한 6이나 7위 정도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배우보다는 연출가 혹은 원작자, 작곡가 같은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스타 마케팅을 활용을 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명암이 뚜렷하고요. 결국은 시장의 성숙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좀 비교해볼 만한 대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전에 영화계에서도 이런 스타 마케팅으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한때 조폭 영화라든지 로맨틱 코미디물이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정 배우가 많은 개런티를 받고 그 영화에 출연하고요. 실제로 영화 산업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은 열정페이로 아주 적은 수입만 발생하는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영화계의 문제들도 사실은 이 작가주의 감독들의 등장, 그리고 그런 연출가들의 페르소나와 같은 개성 강한 배우들의 등장으로 어떻게 보자면 자정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뮤지컬 시장도 이제 그 팽창기를 넘어서 어떻게 보자면 이 자정운동을 좀 영화계의 자정운동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같이 고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뮤지컬계가 이번 논란을 딛고 내실을 좀 더 채우려면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짚어주셨는데 개선해 나갈 방향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그 인기를 누리는 배우들이 작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료의식도 좀 갖고요. 이 예술가로서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들이 스스로 이 관객을 좀 생각하고요. 이 전체 산업, 시장을 생각을 해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모습 같은 걸 보이는 게 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닌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더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는 등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에 이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참사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야외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 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판결이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is decision isn't just reckless, it's reprehensible. It's not what New Yorkers want. And we should have the right of determination of what we want to do in terms of our gun laws in our state. Somebody could snatch it out your waist and then shoot people. I mean, it's going to be chaos. 대법원 판결과 달리 미국 상원은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법안 처리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토론 절차를 끝낸 겁니다.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는데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한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절차인 하원에서의 처리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별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과 의회가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며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지금 내륙은 구름만 많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장맛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 전남과 남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중북부 지방에는 정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에는 173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경기도 파주시는 140.5mm, 강원도 북춘천은 100.8mm로 6월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다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름 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가려다가 비행기 표값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항공 규제는 없어졌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이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년 만에 여행 가는 거고 좀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행기 표값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번에 예약할 때도 굉장히 비쌌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가면서 또 다른 해외여행도 계획을 해보려 했는데 비싸다 보니까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180만 원 적어도 많으면 200만 원 넘어가서 코로나 전으로 비하면 거의 배로 뛴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 100만 원대였던 뉴욕행 비행기표는 최저가가 200만 원 중반으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비행기 운항 신청 건수는 343편으로 이번 달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8일 항공 규제가 해제된 이후 항공사들은 부지런히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부쩍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제선 운항 회복률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대비 20% 수준입니다. 대형 기제 투입과 함께 7월 증편을 통해 총 34개 노선에 대해 주 162회 운항에 공급석 확대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오는 7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보다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세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기 상품의 특성상 항공요금이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좀 좋은 요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선 항공료가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올해 4분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며칠 사이 경찰과 검찰 분위기가 냉탕과 온탕 같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의 파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룡 청장을 압박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수장 자리가 비었는데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주요 보직을 교체하며 나름대로 진용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습니다. 식물총장이라는 비판의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명암이 갈리고 있는 두 수사기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퇴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는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문제냐 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청장 사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임기 그야말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번 이 사안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가 번복됐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이 달라요. 22일 날 오후 6시 15분쯤 받아서 치안정책관에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발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38분쯤, 8시 30분경에 치안정책관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잘못된 거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통령 결재가 올라왔으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번복된 건 아닌 거죠. 한 번 결재가 올라간 것이니까 결재가 두 번 간 게 아니라서. 그런데 아무튼 치안정책관이 한 번 전달했는데 다시 잘못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경찰청 인사 과장한테 다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행안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경찰은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경찰이 미리 안 걸 그냥 미리 발표해버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 그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지 인사가 나가는 건데 그 과정은 좀 안 거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관행은 대체로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과 해서 이미 결정내고 내정을 발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대통령 결재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인사안이 발표됐느냐.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 말을 지금 가리긴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글쎄요, 뭐 감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 단순한 소통의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윤핵관이 개입해서 인사에 개입한 것인지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실수인 건지 의도인 건지 잘못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를 했죠. 국기문란이거나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의 과오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기문란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그 단어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 이 일이 있었던 게 21일인데요. 그날이 공교롭게 오전에 행안부 자문위원회에서 이 행안부가 경찰청 조직에 대한 어떤 지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이제 경찰국을 만들어야 되고 인사에도 조금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권고안을 내서
경찰 내부에서 이제 일정한 반발도 있었죠. 예. 그런 게 있었던 날이 21일입니다. 예. 근데 그날 공교롭게 저녁에 저런 사단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임명권자가 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기 전에 먼저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원론적으로 100% 맞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여라도 경찰 조직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 행안부의 어떤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라 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약간 군기작비용으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꺼내서 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히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까지 지금 일각에서 경찰 내에서 일어나는 불만에 대해서 잘 그 좀 처신하라라고 아마 예.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과오 같아요. 실수 같은데 실수가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제 관례상 그 경찰청에서는 그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과거에는 다 협의가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내려오면 그거 그냥 먼저 내정 발표를 하고 대통령 예. 결재는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건데 지금 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나오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가 있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그렇죠. 아니면 국정상황실에 치안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과 경찰청장이 올린 추천 인사를 협의를 다 끝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결재는 형식만 남은 거기 때문에 네. 발표를 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부 들어 바뀌었죠. 청와대가 없어졌죠. 예. 민정수석이 없어졌죠. 치안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은 제가 경찰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안부는 그냥 형식적인 협의만 했던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하고 청와대가 그냥 협의를 수시로 해서 소통을 예. 하면서 모든 게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법상으로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변화된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에 의한 행정안전부라는 제도에 의한 이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이 그 부분을 바뀐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청이 그건 좀 세상이 바뀌었구나, 예. 시스템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논란이 지금 정치권으로 좀 확산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몇 시간 만에 바뀌니까 예. 사실상 내려온 초안이라는 게 최종안이었는데 최종안에 나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뭐 핵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이렇게 사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절대 될 수 없는 게 어제 대통령도 밝혔지만 자기가 결재한 건 최종안 딱 하나고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최종안 결재 딱 하나고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도 지금 파견되어 있는 치안 정책관이 자기 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초안이 여기 최종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뀌고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검찰공화국 프레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계속 비대화시키고 경찰을 계속 통제하려고 아니냐 하고는 이런 정치적 공세의 과정에서 이번에 경찰청 인사에서도 대통령실이나 핵관들이 좀 입김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무근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선실세 개입 의혹까지 제기를 한 거거든요. 최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지금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연락을 최종안으로 통보받고 예. 그리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1일 날 7시 12분쯤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8시 38분경에 다시 치안정책관에게 연락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치안정책관이 이제 경찰인데 예. 정무관인데 경찰에서 파견된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그러나 그 실수라는 건 우리가 납득 안 갈 때 나오는 게 실수니까 예. 뭐 이렇게 이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해석이 돼요. 예. 뭐 치안정책관이 문책을 받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안을 뭐 어떻게 정확히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경찰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의 권한이 대단히 비대해졌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많이 있었어요. 예. 이른바 이제 경찰에 대한 이른바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뭔가 이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뭐 이제 글쎄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알면서 뭔가 이렇게 떠본 거 아니냐? 이건 그야말로 국기문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예. 제가 볼 때 그거는 일반 경찰이 아무리 자신들에 대한 견제가 심해진다는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경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지금 서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책관이 실수라고 본다 하더라도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이 중차대한 거를 치안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근데 이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을 해서 발표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물론 결제는 한 번 했으니까 그 자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누구가 개입했는지 이거 가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 성격상. 어찌됐건 누군 중간에 한번 바뀐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제가 팩트고. 예. 치안정책관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잘못 알고 통보를 했다. 2시간 만에 다시 통보를 했다. 이걸로 발표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대통령실에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뭐 치안정책관이 실수해서 발표했다, 잘못 통보했다라고만 하기에는 예. 뭐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다른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좀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경찰 조직이 좀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정부가 바뀌었고 청와대가 없어졌고 민정수석이 없어졌고 네. 치안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경찰과 청와대와 막말로 두 기관이 그냥 협의를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그냥 패싱했어요. 근데 법으로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돼 있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패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들렸다 오는 것은 우리가 올린 안은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지 거기서 바뀔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선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핵관에 입김이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법대로 해라.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 행안부 장관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최종안이 돼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면 협의돼서 인사가 바뀝니다. 검찰총장 초안이 있고 예. 그 협의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게 검찰국장이에요. 예. 검찰국이 검사 출신이 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경찰 조직이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권한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질서나 이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대한 종결권까지 가고 있고 중대범죄 6개 범죄도 지금 4개 범죄를 가져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수사의 준사법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없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청와대가 했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직접 통제하는 건 사실은 제도적으로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법과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제도에 의해서 통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동안에 안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 조직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 통제와 관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 업무에 치안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1991년에 예. 이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빨리 야당을 설득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사무 업무에 치안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명시해서 넣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그 경찰국,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법 개정 아까 제가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대통령이 말씀 잘하셨는데 더 독립적이고 더 권한이 막강한 검사 조직도 검사가 파견돼서 검찰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법무부 장관은 사실 일종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 법무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과 법무부 사이 연계를 하는 채널 역할을 하는 게 검찰국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안부로 사실도 사무관장하는 것이지만 수사를 하는 건 국수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국수본이나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국이든 경찰 무슨 뭐 지원관이든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그 정권이 무슨 통제하려고 한다 생각하면 그런 기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사실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냐 없냐도 논란이 있어서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부 논리로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업무의 안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포괄적 범위 안에는 이 치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깔끔히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과 협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경찰 조직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경찰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좀 장기화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한 2달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가장 이제 늦게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 같아요. 청문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법무부로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지난한 과정을 다 거치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권 때 이른바 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또 새로운 이제 검사의 지정이 짜여지고 그렇게 하기엔 지금 바쁜 거죠. 많이 급한 거죠. 현 정권으로서는. 그래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분명히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지난 뭐 정권 때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었겠어요? 박범계 장관, 그 추미애 장관이 막 패싱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런 점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장관이 다 알아서 한 거다. 우리 장관이 이제 그 뭐 책임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 거의 다 인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뭐 다른 인사가 부장 차장검사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새 검찰총장이 와서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다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새 검찰총장이 자기가 수사지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어차피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장관이 다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는 사실 나중 수사의 정당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야당이 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고사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지금 뭐 거의 180석 가까운 거대 야당 의석이 있고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다들 이게 그걸 감히 나가서 그 청문회라는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오겠느냐라고 이제 사실상 후보군에 있는 분들도 고사하는 분 중에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검사 조직을 잘할 거 아닙니까? 또 거기 한동훈 법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오시기로 만약에 이렇게 권유를 받거나 추천받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라인에서 검찰총장 하기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부담감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 후보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그 뜻과 의지와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됩니다. 검찰총장 공석이 오래 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인사추천회를 열어서 사람을 좀 물색을 하고 빨리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해야 되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그런 오래된 기간을 지금 기다릴 수가 없었다. 급박하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직 기다릴 수 있죠. 이 정기 인사를 지금 법무장관이 해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그 능력 중시 또는 탕평책 인사를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상 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공석은 빨리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식물총장 그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요. 연장선상에서 이런 표현이 2020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처음 나왔던 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뭐 내로남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총장 자체가 공석이니까요. 그러니까 식물총장이라고 그때 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했던 이야기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인사권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손발을 다 잘라서 자기를 오히려 반대하거나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대검 부장들을 다 채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사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그 당시 실무총장을 했던 것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 발휘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 이건 헌법 제정 이율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그냥 몇 차례나 계속하면서 수사 지휘권까지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어 수족을 다 달랐다는 이야기하고 그 무리한 그 수사 지휘권을 남발해가지고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총장이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야기 나온 검찰총장의 공석이라는 거죠. 공석이라는 것과 실제로 검찰총장이 있는데 인사권 배제하고 지휘권 배제하는 것에서의 식물총장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이 공석에서 나오는 오해와 논란이기 때문에 빨리 그 총장을 빨리 좀 물색을 해서 지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경찰국 만드는 거. 그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경찰청법을 91년도에 만들 때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여소야대 13대 국회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경찰청법 만드는데 굉장한 공을 들였어요. 통일민주당, 신민정화당, 평화민주당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기억나는 게 백남치 의원. 그때 통일민주당 정책
실장인가 정책의장 하셨는데 옥동자를 탄생시켰다란 말이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요. 제가 그때 그 당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 어렵게 탄생시킨 법이었어요. 경찰 자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통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경찰국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잠깐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자주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건 절차적인 정당성이거든요. 좋은 취지나 의도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정부조직법 바꿔서 정부조직법 바꾸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는 돌아와서 빨리 원구성해가지고 야당과 협치해라. 그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하면 돼요. 자꾸 시행령 얘기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행안부의 경찰국과 검찰의 검찰국은 다른 거 아니냐, 법무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김 교수 말씀처럼 현재 경찰청법은 치안과 경찰 사무는 행안부가 안 하게 돼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그걸 이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걸 정확히 좀 이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 얘기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월드컵도 아닌데 죽음의 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고용진 의원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또 그 당사자인 홍영표 의원도 뭐 출마 여부를 다시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면 당내 단결, 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류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어제도 하셨고 이재명 우리 의원님은 지금 계속 백팔 번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조의 전반적인 의견은 이재명 의원 출마하지 마십시오 쪽이 좀 많았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14조가 죽음의 조였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14조가 죽음의 조라는 게 이제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됐던 분들 이제 짜여 있다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조를 짰는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조를 짜서 충분히 토론해라. 당신들끼리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이재명 의원이 좀 불출마해라. 그런 압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재선 그룹에서도 그렇고. 홍영표나 이제 전해철 의원은 친문 주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고 홍영표 의원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 안 하면 자신도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더라고요. 취지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굉장히 당의 그 내용 상태는 굉장히 좀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재명 의원은 108번뇌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앞날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수사 문제를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수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아마 당대표가 돼야지 낫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원으로서는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저는 출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분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그 갈등 상황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게 과연 이재명 의원 스스로에게도 훗날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그건 알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게 앞날 모르고 또 총선이 2년 후잖아요. 그럼 총선에서 결과가 어떨지 전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도 없고 만약에 민주당에게 결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책임을 더 쓰게 돼요. 그럼 대선 패배, 지선 패배, 나중에 총선까지 그건 너무 앞선 예측이긴 한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글쎄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 저는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쭤봤는데 다 이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더라고요. 만장일치입니다. 이재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뢰와 명분이죠. 그 명분상으로는 아무래도 생각해도 약하잖아요. 대선 후보 나와졌죠. 근데 패장인데 석 달 만에 지방선거에 총괄선대위원장 맡았고 또 본인은 또 개항을에 가서 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본인은 배지를 달았지만 당은 완전히 참패를 했죠. 그리고 지금 또 2달 만에 지금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좀 정치판이 좀
혼탁해져 있습니다만 과거에 상gem 시대 이후까지만 해도요. 대선 나와서 치면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짐 싸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갔어요. 예.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냥 고개 들고 다니시는데 그런 명분이 굉장히 좀 약하죠. 그래서 과연 3번, 2번 패배한 분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또 당 대표로 출마하느냐라는 그 명분에서는 고민이 클 거고,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실리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108번뇌적인 게 이번 전당대에 나와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 비난을 감수하고 당대표가 되어야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 당대표 임기가 2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당내의 이제 현역들이라든지 당내 그 세력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지만 여전히 비주류 변방에 있다가 대선 후보로 이제 올라타신 분이잖아요. 여전히 10년 넘게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 민주당이라는 데는 친노계, 친문계가 오랫동안 사실 기득권으로 그 자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지금 한판 싸움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내후년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만 그 다음 대선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지나서 대선이라는 이 정치 공학적 그 구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당대표를 해야 그 다음 대선을 다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했고, 뭐 이재명 의원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에서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이 더 나올 명분이 거기서 찾을 거예요. 명분을 거기서. 왜냐하면 결국 리더십이 별로 안 보여요.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속단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친문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에서 딱 구심점이 될 마상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중요한 거는 친문이 됐건 친명이 됐건 당을 하나로 좀 이끌고 나간 통합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되면 그게 안 된다라고 친문이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나올 것이냐면 글쎄 딱 이렇게 당대표 당 그리고 대선 주자급 대표가 별로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자꾸 나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재명 의원의 어떤 나름대로의 공학적인 실리 계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 새로운 인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젊은 세대가 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쇄신하고 이렇게 간다면 괜찮아요. 이름이 덜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라도 그럴 만한 인물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97그룹도 뭐 눈에 띄는 분이 없습니까? 97그룹도 뭐 강영훈, 여러 의원들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당의 구심점이 될 정도의 아주 정치적 중량감이나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재선 정도 됐다고 중량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량감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재선 그룹에서 일반 97그룹에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누를 만한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서지 않잖아요. 일단 나서려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야 돼요. 과거 YSDJ처럼 40대 기수로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용기나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별로 구심점 별로 없는 거죠. 현재로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뭐 규탄하는 항의 성명서가 모였다면서 우상호 위원장에게 징계를 또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지금 당내에 이른바 이제 친명계 또는 뭐 친문계 또는 비명계 사이의 이 갈등이 저는 쉽게 해결되기가 난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자기 스스로의 살을 깎는 기분으로 외부의 가장 그래도 젊은 층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성이고 젊은을 대표하는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징계된다고 성명서를 내고 서명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까 그건 뭡니까? 젊은 사람과 이 여성이라는 분을 필요해서 쓰고 나중에 버렸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역학구도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의 중도층이라든지 젊은 층이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 이 분란은 저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물론 이재명 의원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말고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밖에 혁신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뭐 그건 두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저는 꼭 이번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비대위를 확실하게 꾸려서, 지금 비대위는 사실은 비대위가 아니에요. 비대위는 완전히 친문이나 친명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정말 외부에 가장 그 신망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과 내공이 있는 분을 좀 모셔와서 비대를 꾸려서 그야말로 캐도남마로 민주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물갈이하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데려올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극단의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이 없으면 제가 볼 때 해결 난망이라고 봅니다. 예, 박지원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역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전당대회 나와서 박지원 전 위원장 스스로 뭐 체급을 높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금 현재 당내에 처하고 있는 위치라는 게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자막에 나왔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뭐 구급 공무원 해라 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말 자체가 대단히 저는 뭐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나와서 패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의미를 부여받고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본인의 입장에서도 좀 체급도 높이고 당에도 뭔가 이제 각성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본인의 실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박지원 전 위원장 본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질 때 상대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큰 차이로 졌다. 그럼 책을 올리기커녕 뭐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는 봐라 당신 아무런 지지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저는 뭐 현재 이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요즘 행태가 아직도 대선 지방선거 다 지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반대파에서 여러 가지 비판할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2030 여성들을 끌어들인 건 박지원 비대위원장 아니었나요? 그럼 뭔가 어쨌든 간에 당이 어려울 때 영입했던 거였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오늘 기사 보니까 어떤 팬덤 정치의 전 뭐 폐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진짜 그야말로 뭐 수박이라는 표현만 안 나왔지 사실상 수박.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일부겠지만 팬덤 지지층들이겠지만 어떻게 국민도 중도층한테 지지를 받겠다고 호소할 수 있겠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걸 없애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는 과정이 현재까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앞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징계위도 2주 미뤄지고요.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도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젊은 세대 당원 비중이 오히려 그 지방선거 때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당원 수가 빠지는 과정 겪고 나면은 지금의 한 20% 약간 미달한 수준에서 저는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의 의상결정 구조는 더더욱 젊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뭐 총재 시절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싹 다 날리고 그냥 국회의원 150명 공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누구도 태클 안 걸고요. 누가 갑자기 최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삿대질한다? 전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삿대질한 즉 너 잘라 이러면 돼요, 그냥. 네, 징계가 2주 미뤄졌는데 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건 자진 사퇴하라는 어떤 사인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이제 정치 감각이 떨어지신 거죠. 구단에서 좀 많이 단수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도 이제는 좀 정치 평론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준석 대표 잘 알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할 리는 제로입니다. 그럴 스타일은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탈당해서 뭐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제로고요. 그건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는 그 사안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성상납 의혹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제보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갔다가 투자각서 써줬다는 이 두 가지 의혹으로 이제 징계를 위해서 이제 윤리에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결론이 나온 게 없고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윤리에 올라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놓고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사단의 그 자체의 그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제보자나 가세현 측이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보고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건 뭐냐면 그런 사안 자체에 대한 엇갈리는 진술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들입니다. 저도 지금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당내에 일부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젊은 영선 대표가 됐을 때
변화와 혁신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민정당부터 내려오는 한국당 이 흐름으로 내려오시던 그 강성 지지층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노선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이준석 대표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우리 당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준석 당대표의 노선과 행태에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노선과 불만에 대한 행태는 따로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도부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론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그것도 가세현이라고 하는 정말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의 의혹 제기 하나만 가지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것은 제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당대표로서 좀 더 끌어안는 포용적인 모습, 그리고 좀 더 좀 신중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당내 그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화답하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랑 좀 갈등이 아직 제대로 풀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저희가 아침에 회의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보셨습니까? 봤어요, 저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때 볼 때는 이게 약간 장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또 이게 좀 거친 설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장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배현진 최고가 그 어깨 툭 치는 건 장난을 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악수 거절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 얼마나 화가 났게, 얼마나 무안했으며 그런 거라고 보는데, 우선 제 생각은 과거의 집권당 대표에게 최고위원이 어깨를 툭 친다. 제가 이 과거에 그 집권당의 대표실에 있은 적이 좀 있었는데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과거 대표는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영선 뭐 이제 젊고 그런데 그때 대표들은 나이가 많고 국무총리 출신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보수 정당의 경우에.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건 그때의 얘기고 대표와 최고위원이 저런 갈등은 전 그 저변에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앞선 다른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원부는 안 하고. 지금 윤석열 이제 그 친윤 그룹이 있잖아요, 당내. 이분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죠. 이준석 대표도 이분들과 분명히 갈등 관계예요. 지난 대선 과정도 그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성상납 의혹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 의혹이 같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명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규명을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규명 하기 어렵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다시 2주 연기한 거 아니겠어요? 2주 연기한 게 뭐 전 나가라는 남시 나갈 리가 없죠, 전혀. 이준석 대표가 나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초유의 일인데, 전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 아까 민주당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 국민의힘도 이런 갈등 관계를 계속 국민들이 노출시키는 거, 2주까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가세현이 뭐 얘기했다 이거 또 나오고 말이죠. 그거는 빨리 어떻게 봉합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전 그럴 가능성이 아직 낮다고 보는데, 별로 없다고 보는데, 윤리위에서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 중징계가 이준석 대표. 그러면 분당이나 탈당은 안 하더라도 당내 이 여러 가지 갈등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윤리위도 정당 내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판단을 좀 해서 이걸 뭔가 봉합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 국민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친윤 그룹과 이준석 대표 계속 싸우는구나 이렇게 하면 봐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갈등이고 싸우는 거거든요. 계파 갈등이고. 그게 지금 집권당이 할 일이 지금 아닌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반복해서 보여드렸는데 저게 좀 그것도 카메라가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최근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당 소속으로서 참 민망하죠. 민망하고. 그 어제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오랜만에 맞는 말 하셨어요. 배현진 의원과 저기 이준석 의원이 저기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데서 지금 집권 여당인데 공개 회의를 하는 데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에게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덧붙인 이야기가 있죠. 이 지금의 최고위원과 대표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를 해본 적도 있지만 집단 지도 체제에는 똑같은 한 번의 선거에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2등, 3등, 4등, 5등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따로 별도의 리그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은 겁니다. 최고위원은 또 따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단일성 지도체제 하에서의 최고위원이 당대표한테 저 어깨를 치는 행위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야 뭐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그 최고위원보다 나이가 어리고 서로 친하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런 일은 진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저 화면으로 이제 폭증이 됐지만 그 전부터 이제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당의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되려면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슈와 아젠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당의 방향을 갖고 한다든지, 당의 혁신의 내용을 갖고 한다든지,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컨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 우리 당이 좀 이준석 대표 잘못 이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경하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건전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유출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같은 국민의힘처럼 정말 힘없는 당협위원장에 지나지 않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다시는 두 분 모두 저런 모습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도 좀 악수를 하자면 좀 하지. 저렇게 치고 저것도 저 부분도 좀 이해는 안 가요. 좀 이지 대표도 당대표니까 좀 젊더라도 그러면서 조금 참고 나중에 논쟁으로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툭 치고 말이죠.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대표도 좀 원숙한 거를 좀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다음 최고위 때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정 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김병로 중부청장과 김종욱 서해청장 등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최근 조직에 닥친 위기 앞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아침 여당 초청으로 열린 국회 유족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생존해 있었던 6시간 동안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기록물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서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록을 확인하면 진실을 찾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실제로 공개 동의를 피하고 있다며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방부에서도 확인된 거는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보고받을 당시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구조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 부분이 다시 재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지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그 정부의 주장에 동의를 못했어요. 기억력이 너무 짧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정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국회 3분의 2 동의하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해주거나 전임 대통령이 동의해주거나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동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공개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네, 고유가 속에서도 5월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전달보다 4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을 보면 5월 국내 휘발유와 경유 합계 소비량은 2,482만 2,000배럴로 4월보다 43%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름 소비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1월부터 4월까지는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유류세 인하폭이 5월부터 30%로 확대되면서 기름 소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6월에는 조업 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의 수출이 주춤했다며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5월 적자 규모인 17억 1천만 달러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 차관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에 맞춰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인하분이 주유소 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중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돼 지난 2018년 때와 비슷하게 거침없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물류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붉은 불개미가 대량으로 발견돼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옥천 창고에서는 일개미 850마리와 번데기 200마리가 발견됐고 부산항 터미널에서는 일개미 150마리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냉면집에서 식사한 손님들이 무더기로 식중독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 사고 위험이 더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취재본부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까? 네, 경남 김해에 있는 냉면집입니다. 지난달 15일에서 18일까지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건데요. 보건당국이 해당 날짜에 식사를 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34명에게 설사와 복통 같은 식중독 증세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식당은 영업이 중지됐는데요. 김해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달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인 역학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주를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식중독에 걸린 손님 가운데 숨진 사람도 있다고요? 네, 60대 남성인데요. 이분은 문제가 된 날짜인 지난달 15일부터 18일 가운데 16일에 냉면을 먹었습니다. 그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번 사흘 만인 19일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남성을 부검했고 장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식중독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실제 보건당국이 식당 음식물을 조사해보니 냉면에 고명으로 올려지는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중독으로 사람이 숨진 만큼 경찰도 냉면집 업주를 입건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당이 있는 곳이 경남 김해시인데 김해시 대응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네, 김해시에 식중독이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남성이 숨지기 하루 전인 1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찾아간 김해시 담당자는 내부 청결 상태만 살피고 돌아갔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날에도 200여 명이 식당을 이용한 건데요. 김해시는 익명으로 배탈이 난 것 같다, 냉면집 위생 점검을 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되지 않았고 식중독 표준 업무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식중독 조사는 개인 신고 2건 이상이 접수되거나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도 김해에 있는 병원에서 9명의 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이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식중독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네, 최근 5년 동안 식중독 통계를 보면요. 31%가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덥고 습한 여름철은 병원성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잘 성장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원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 씻기, 두 번째는 익혀 먹기, 세 번째는 끓여 먹기, 네 번째는 세척하고 소독하기, 다섯 번째는 칼과 도마 구분해서 사용하기, 여섯 번째는 보관 온도 지키기인데요.
기본적인 6가지만 잘 지킨다면 식중독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이 1조 8천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입원 등 개인 비용이 1조 6천여억 원으로 88%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과 병원 진료비 등을 계산한 건데요. 건강은 물론이고 손실 비용도 큰 만큼 식중독 예방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70대 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뜨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을 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직원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옥주 의원실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료 보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장난감으로 위장한 국제 우편물로 대마초를 몰래 들여오려던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대마초 829g, 시가로 8천만 원 상당을 블록 장난감 국제 우편물로 위장해 경기 고양시 소재 거주지 인근 편의점으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곳곳에서 피해 현장을 촬영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흙탕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곳, 바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비로 토사가 흘러내린 건데요.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주민들도 많이 놀란 모습입니다. 한 주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웅성웅성해서 먼 인형에서 나왔는데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아까는 그 계곡에 물처럼 흘러내렸어요, 토사가. 굉장히 놀랬죠. 네, 어제 저녁 경기도 광명역 주차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가 빗물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날이라도 해주시면 이게 다른데 계란보다 물 받아. 계란도 물 받아요? 잠겨 있어요? 계란이?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은 다리와 인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불광천길 도로 일부가 한때 통제됐다가 저녁 8시 40분에 해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전도 발생했는데요. 어젯밤 서울 사당동에서 900여 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비와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린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습니다. YTN으로 제보를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현장 모두 별탈 없이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후보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당장 정식 회원국이 되기는 어려워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표시로 해석됩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후보국 지위를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옆 나라인 몰도바도 함께 후보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Let me stress that I'm deeply convinced that our decision that we have taken today strengthened us all.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가 미리 지지의 뜻을 밝히거나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Yes, we have been always supporting Ukraine's candidate status. We have been actually working quite hard that they get this.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뒤 나흘 만에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넉 달 만에 후보국 지위를 얻은 것은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것입니다. Тільки що отримали кандидатство. Це перемога. Чекали 120 днів і 30 років. 하지만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법과 정치 경제적 조건을 맞춘 뒤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후보국 지위 부여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미국에서 충돌 사고로 폐차 처리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계속해서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물 웅덩이를 만들어 겨우 진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충돌 사고로 폐차장에 옮겨진 테슬라 차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발화가 발생했고 불을 뿌려서 아무리 꺼도 배터리 칸에서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진화에 애를 먹던 소방관들은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열기로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고 고민 끝에 배터리 자체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웅덩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웅덩이에 채운 물은 17,000리터로 웬만한 건물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양과 맞먹는다며 소방관 12명이 1시간 넘게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서는 올림픽 평화 정신을 잇는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느 때보다 평화의 의미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는 평창 국제평화영화제를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영화제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남과 북의 색깔을 합친 보랏빛 평화로드가 깔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잇는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제가 위드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께서 시네마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걸로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위드! 국제 장편과 한국 단편 경쟁 등 모두 10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평창 국제평화영화제. 개막작은 엘리 그라페 감독의 올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마리가 된 유로마이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어린 우크라이나 체조 선수 올가가 겪는 갈등과 현실을 담았습니다. There is a reality behind the flow of images that we are watching every day from Ukraine. I invite everybody in the audience to act as much as possible to help Ukrainian people. 스펙트럼 부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영화들이 포진했습니다. 아리 폴만 감독의 신작 장편 애니메이션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나치치아 파리에서 어린 소녀의 일상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린 쾌활한 소녀,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페이스리스 등 지구촌 곳곳 논쟁적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겼습니다. 평양 시네마 부문에서는 분단의 역사와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다룬 장단편 영화 5편을 선보입니다. 영화제 공식 슬로건은 위드 시네마. 코로나19로 멀어진 우리 사이를 영화를 통해 다시 좁혀나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개막한 평창 국제평화영화제. 28개 나라 88편의 영화가 오는 28일까지 전국의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지난해 노래 신호등으로 가요계를 휩쓴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이 데뷔 4년 만에 첫 미니 음반을 냈습니다. 음반 제목은 자신의 성장의 발판이 된 자취방을 모티브로 한 룸 볼륨 1으로 타이틀곡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무진은 신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는 사람 냄새 나는 아티스트로 남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책 그룹방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가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 혼북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 미디어 발표에 따르면 백희나 작가의 다일샤베트가 그림책 부문 명예상에 선정됐습니다. 백 작가는 2020년 세계적인 권위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만에 국제 무대에서 수상했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코로나의 악몽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화 도둑들과 암살로 이른바 쌍천만에 등극한 최동훈 감독이 7년 만에 영화 외계인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상상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인지 처음 대본을 본 배우들 반응도 남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또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저희 어린 시절을 좀 재밌게 만들어졌던 상상물이었는데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고요. 저는 처음에 읽고 뭐지? 저는 이런 느낌? 그쵸.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정말 너무 재밌다. 청춘의 마지막을 이 영화에 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같은 상상력의 세계 속에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장마 전선이 내려가면서 서울은 흐리기만 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 일정 잡으실 때는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물러나 있습니다. 앞으로 장맛비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요일까지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전남과 남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중북부에는 정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에 173mm, 서울 도봉구에도 150mm 이상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경기도 파주는 140.5mm, 강원도 북춘천은 100.8mm로 6월의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지역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